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당나라 사회경제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이제 하면 이제 율령 국가와 율령 체제 완성 부분을 볼게요. 보통 이제 수나와 당나라를 율령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율령 국가라는 것은 이제 그 삼성육부 관제와 균전제, 뭐 부병제, 과거제도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것들을 다 율령에 명시해 놓고 이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령이라는 것은 수당 때 완비됐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그 동아 한의 중에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한의 중 16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율령의 연역과 특색을 보죠. 자, 수당제국 시대는 지난 이래로 발달한 관료 지배국가 체제를 완성했던 시기다. 그래서 수와 당은 율령 격식이라는 법전에 의해서 운영됐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예, 율은 형법이고 영은 행정법구, 그 외에 일반 법구를 다 영이라고 하죠. 격은 율과 영이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지면 새로운 율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제 임시 법규로 만드는 것이 격이에요. 격. 예. 그다음 식은 그 율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세목들이죠. 예. 오늘날 말하면 뭐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시행색칙을 말하고요. 그래서 율령은 기본 법전이고 격가식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격가식이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율대 기호는 전국시대 법경에서 6편으로 소급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헌법의 발달은 그 헌법의 발달은 군주와 신하를 조종하고 지배하기 위한 상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법으로 발달한 노마법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 관료제의 발달에 따라 형법의 법규를 운영하는 법규가 항제 조칙이라는 형태로 등장했고 이와 같이 모아놓은 것을 한데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외의 조칙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고 체계적인 행정 법규로서 평성한 작업을 했던 건 작업을 이루어져 율과 영이라는 기본 법정이 법률된 것은 태시 율령 때문이다. 이건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죠. 보통 율이랑 영이라는 명칭은 예전에는 율이 영 형법이고 영이 행정법 이렇게 딱 왔다 갔다 쓰지 않았어요. 그냥 혼잡해서 썼는데 율이 형법이고 영이 행정법이 이렇게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거, 또 개념이 완성되기 시작한 것은 그 서진 시대 때 태시 율령이에요. 태시 율령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진 남북조 시대 거치면서 뭐 격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러스된 거예요. 자, 서진은 호족과 귀족세에 강해진 반면 황제권 약해된 시기였다. 귀족은 그 당시 황제를 정점으로 한 관료제에 대한 각각의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관료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족 사이에서 신분 질서에 따라 관료제의 상하 신분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설명한 고품 간이법이고 이에 대한 관료제가 전대보다 체계되었다. 남북조 시대에는 호족과 귀족세의 발전 결과 한대 항총 질서가 무너져 국가가 직접 소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그 점점 가전의 군전제가 등장을 했고 이 같은 제도의 운영에 의해서 관료제와 법규의 정비를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전제적 황제 지배체제에서 그 관료제를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형벌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영보다는 율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행정법보다는 그 당시 그 형법이 더 강조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주요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서진에 성립된 그 율령, 태시 율령부터 시작해서 북조의 이제 이민족 지배하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는데 격가식이라는 불리는 보안 벽구가 이 시대에 등장했는데 이후 수와 당에 전해져 율령 격식의 법칙이 완성되었다. 자, 율령의 성립과 그 특색은 이렇게 역사적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적인 관료제의 운영을 부정하는 것이면서도 국가의 관료적 지배를 위해 위로는 관료에서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 질서 유지를 중요시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율령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료제의 기초는 당연히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소농민 지배 체제였다. 현재 당률은 당률 소유로 남아 있는데
당률 자체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거기에 이제 소위 주석을 붙이는 게 당률 소위야. 예. 여기 남아있는데 이 율은 역대 개원율이라고 주장하지만 뭐 고정 때 영이율 가능성이 있다. 자, 하여튼 당률은 이들 뺏긴 일반의 영어 남아있어 대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당률 소위 자체는 지금 중국에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이제 일본에 남아있는 거야. 일본에. 예. 일본의 그 저기 내용들을 이제 보고 그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잘못했네요. 예. 당뇨 소리가 남아서 전해지는데 그 율 자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위율 있죠. 영위율 자체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다만 일본의 영에 남아있다. 그래서 일본의 영을 통해서 영위율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가식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출토한 동학 문서와 투혼파 문서의 일부 남아 있을 정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령제와 이제 신분제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동계를 이제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항제를 정적으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이미 진에서 일관되게 비롯되었고 국가의 기본법은 율의 건의도 지난 이후 명청에 일관되어 있었다. 건의도 지난 이후 명청까지 일관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당시대 때들 특히 율령국가체제를 구정한 이유는 율령제도가 당에 의해 전형적으로 완비됐기 때문이다. 당의 율령체제는 군전제, 부경제, 조용조 등 여러 제도의 상호 관련 및 유기체제,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로 성립되었고 이와 같은 제도를 기초하여 국가 권력의 지배기구로서 율령관제가 마련되었다. 자, 율령체제는 수당사의 구조적인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수당시대 때 시대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수당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당의 율령체제 붕괴에 초점을 둔 더 안사에 난 이전 시대와 이후의 시대의 성격을 확연하게 구분한 시대 구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또한 당의 율령체계의 전개 과정과 붕괴는 당대 귀족사의 변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율령은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월남, 안주, 몽골 등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된 점에서 다른 시대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자, 당의 율령을 볼게요. 당 율령은 지금 그 자체가 남아있지는 않다고 했죠. 그래서 당률 소위에서 좀 남아서 전해진 거나 아니면 거기 일본의 영에 좀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출토된 동학 문서나 투파 문서에 좀 남아있는 걸 이제 종합해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당의 율령은 건국 초인 무덕 7년에 반포되었고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번의 이제 무덕 영역이 있고 뭐 정관 율령 역식도 있고 영의 영역 글씨, 무국 영역 역식, 식륜 영역 역식 등 여러 번 개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비되었다. 그래서 현종 개원 25년에 율령 격식이라는 이름으로 완비되었는데 자, 율령 격식은 동양법제의 축축을 이루는데 유도형법이고 영은 행정법과 신분법, 재산법 같은 일반 법규, 격은 임시법, 그 다음에 식은 율령의 시행식이다. 현존하는 것은 당률 소위는 현존하는 당률 소위는 개원 25년에 개정된 개원율을 해석할 수 있는 율소라고 했다. 그러니까 율소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주석. 당류는 이듬해 편찬된 당 육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강년에 의해서 당령은 전체가 1590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간풍령을 시작으로 군방, 의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당류는 현재까지 전해오나 영가 격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당률도 이제 그 당률 자체보다 아까 전에 당률 소위나 일본의 영에서 좀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격가식은 동학문서나 투파 문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 그 정도죠. 자, 그래서 학자들에도 당령의 유문이 남아있는 문장들이 수집 정리되어 대강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스타인과 페리오 등이 동학문서의 조사 발견 후 당대 율령 격식의 중요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자, 이 동학문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동학에 보면 동학 석굴이 있죠. 석굴과 함께 거기 불경도 많아요. 근데 불경의 그 뒤편에 그 당시 이제 이면지를 이용하고 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이제 위진남북주 시대부터 수단까지 등등
뭐 행정문서들이 많아. 행정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이면지에다가 불경을 썼기 때문에 불경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이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사유적 역할을 하는 거죠. 1차 사유적 역할. 그래서 그 당시 율령이라든지 군제현제의 어떤 실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학문서를 통해서. 자, 당의 율령제는 당이 건국됐던 7세기 초부터 안사에 난 후 당 사회가 크게 변화된 8세기 중기까지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의 율령 국가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어 각국의 법제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한국에서는 4세기 후기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의 율령이 지정되었고 일본에는 7세기 중엽 율령 국가가 성립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령이 명시되어 있는 당나라 간제를 좀 보죠. 자, 당나라 간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상육부 제도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자, 삼상육부 제도는 일단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수나라 때 내사성이 이제 중서성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중서성에서 이제 정책 기조를 해갖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문화성에 심의하고 그리고 그 문화성에 심의한 것을 이제 보고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봉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게 삼서성이야. 그래서 중서성은 정책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성은 정책 심의하고 상서성은 정책 집행하는 기구죠. 삼서성 밑에는 이부부, 예부, 방부, 형부, 공부 6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행정실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문화성인데요. 이 문화성은 그 귀족적 기관으로 귀족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봉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하고 중서성에서 의논한 걸 내려와도 이 문화성에서 거부를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봉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서성의 좀 특징이 뭐냐면 상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서정이.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이세민이 태조 시대 때 태조 때 그 상서정을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때 왕자 때. 그래서 왕자 시절 때 그 상서를 검증했기 때문에 황제의 지위는 올라가지 않는다. 황제가 이제 맡은 지위는 그래서 상서정이 없고 상서 복야가 있어요. 자복야, 우복야. 그래서 우리가 고조 시대 때 이제 그 뭐 상서의 특징 중에 상서 도성의 힘이 약한 이유 중에 뭐 상서정이 이제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권이 없고 자복야가 있기 때문에 품계가 낮아서 뭐 실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도 상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관급만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실권이 없어요. 이 상서성 자체는. 자, 그 외에도 그 어사대라든지 오감, 국자감, 구시 이런 것도 있고 자 어사대는 뭐 감찰기관 뭐야 국자감은 뭐 교육기관이고 요 구시가 있는데 여기 특수행정기구라고 하지만 이거는 예전에 구경 있죠 구경 이 구경이 남아 있는 거야. 왜냐면 옛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간제를 만들 때 옛 간제를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 네, 그래서 이 구경이 구시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간청사자죠. 네, 간청시자.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네, 그래서 구경의 유지인 구시는 별 실권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의는 당의 삼성 육부제도는 황제 개인기관에서 중앙의 행정기구로 발전됐고 내주에서 외주로 발전됐죠.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윤회관, 간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회관도 30등분 나누고 윤외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외관도 있고 잡임도 있고 훈관도 있고 이런 여러 복잡한 간제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죠. 자, 지난 이래 이제 중국 간제는 당의 삼성 육부 체제로 완성되고 이걸 다시 송 이후에 변천되면서 명천 간제로 발전되었다. 근데 중국의 그 중앙 간제의 그 변천 과정은 항상 그 황제권과 재산권이
서로 대립 견제하면서 역학적으로 대표되어 변천되었다. 자, 이 과정 항상 항제권이 재산권 제압하는 발전됐다. 처음에 이제 지난 때 상공제도는 한데 와서 궁중 안에 있었던 항제 측근의 비서기인 상서에 눌려 그 기능을 상실했고, 그 대신에 상서가 이제 세력을 갖게 되면서 국가의 주요 기관을 부상됐다. 그러나 상서의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황제는 자기 신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적 비서기관을 다시 만들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중서와 문화야. 예. 그러니까 중서는 삼국시대 한대 이제 상서를 제치고 다시 황제 측근 비서가 되어 황제 조정을 간정했고, 특히 황제 비밀 조정은 상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방의 주군과 국경의 장군들에게 전달됐으며, 이는 당대 추미론과 같은 성격을 띠고 되었다. 그래서 남조의 이제 양진의 중요한 기구로 발전되었다. 자, 문화는 황제 측근에서 황제 그림자처럼 보편한 자를 말한다. 시중, 상기상시, 급사중 등 모두 문화에 소속되었고, 이들은 황제 고문에 응하거나 강간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런 문화가 이제 남조 이후 특권적인 귀족 계급의 세력이 잡게 되면서 문벌도 높은 귀족 가문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 같이 천자 측근하여 상서, 중소가 황제 예속된 신하인들에 비해서 문화는 가문을 배경으로 귀족적 긍지를 갖고 황제의 충분한 자문 역할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아까 전에 당내 이제 그 봉박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귀족들을 대변하는 기구였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온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제 갖고 당대 이제 삼성육부제 내용을 볼게요. 자, 당의 삼성육부는 국가의 정책을 기한하는 중서성과 그 다음에 이를 심의하는 문화성, 정책을 실시하는 상서성, 이렇게 이제를 말하죠. 자, 문화성은 귀족적 기관으로서 귀족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였으며, 동박이라는 거부권이 있어 중세에 위반된 국가의 정책의 귀족의 이익과 어긋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중서로 되돌려보내는 권한이 행사돼요. 자, 이로써 당대 황제권은 귀족권에서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문화성을 통과한 황제 조칙은 상서성 넘어가 실시했다. 자,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고 육부 장관인 상서가 각기 그 정보를 분담하고 황제 조치를 실천에 옮겼다. 자,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중서성 장관 중서령, 문화시정의 장관 시중, 상서 장관 상서령이 하는데, 상서령은 문화시정 재상 역할인데 실제 상서령 없어요. 예, 왜냐면 아까 전에 이세민이 그 왕자 시절 때 거기에 이제 간직에 침입했기 때문에 없고, 다만 자유 차관급인 좌우와 좌부가 오부가 이 사람이 권한을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의 삼성육부제는 국정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정리하면 크게 뭐 세 가지 이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국가 정책의 어떤 기한이 있어서 황제와 중서령만 국무에 논의할 뿐 행정부 자체 행정부처 간에 어떤 긴밀한 연락 통로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뭐 총괄할 수 있고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의 이제 삼성 체제는 그 당시 그 안사에 난 이후 거의 행정력 발휘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이제 한강과 그 건신의 계라 같은 지위도 전락하면서, 그 당시 나중에는 중서문화성이 합쳐지죠. 중서문화성 통합되는데 이것은 중앙행정 조직의 모순점이 나타난 결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서문화성 관련해 통합됐다. 요게 이제 어디 넘어가면 송나라 때 넘어가죠. 송나라 때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통합해서 운영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다고 따로따로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도 중서성과 문화성이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봉박권 때문에요. 자, 삼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두 번째 문제점은 그 문화성의 봉박권으로서 황제의 권한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는 거죠. 제약당하고 있다. 자, 이는 당의 황제가 중국 역사상 순환을 많이 걷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의 정치가 계속해 불안전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인사권이 누가 이제 가지고 있냐면 상성 2부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상서성에 속한 2부가 관리 인사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문벌 귀족들이 2부 상서 임명되어 그 임무는 중서령 문화시중보다
행정 인사권이 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간직 독점에 유리하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국가 정책의 기한에 있어서 황제 중세형만 국무에 논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처 간에 긴밀한 연락 통로가 없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봉박권, 그 다음에 상서상 2부가 관리 인사권을 독점해갖고 그 다음에 귀족들 간직 독점이 이루어졌다. 자, 근데 이런 문제점이 당후기에 들어가면 좀 개선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송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자, 당의 후기에는 삼성제도상 황제 권력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즉, 황제권을 제한하는 봉박권을 쥐고 있던 문화성이 중서성과 통합했고, 그 중서성 장관의 재상으로 하여 명칭을 동중서 문화평장사 또는 동평장사로 격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부 장관을 여기에 예속시켰다. 이는 황제에 가까운 중서성이 문화상서 이성을 합병함으로써 황제가 귀족을 장악하고 있는 문화성의 거부권을 벗어나 직접 조직을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 귀족세력에 붕괴된 사회적 현상이 제도상 그대로 반영됐다. 자, 이런 것들이 송나라 제도와 이제 또 연결돼 있죠. 예, 송나라 시스템과 연결되는데 이건 송나라 가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외에 특수 그 기구가 있어요. 구경이죠. 네, 구시야. 그러니까 구경의 유죄가 구시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명칭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태산시, 강록시, 그다음 위시, 그다음 중중시 등등 이런 구시 등이 있었다. 그다음에 국자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부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부감은 이제 황제의 어떤 간복이라든지, 그다음 복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백관들의 어떤 복제, 옷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장자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토목공사 관련된 거죠. 도수감. 아마 요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 보니까 수의시설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예. 오감감, 그다음에 어사대에서는 감찰기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방간제를 볼게요. 예, 지방간제. 지방간제는 이제 크게 앞에 수나라 간제 그대로 이어받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층제가 이제 2층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 행정기구가 이제 군이나 주로 해갖고 뭐 군현제, 주현제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그 이런 2층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중국의 지방간제는 크게 주대 봉건제도와 진해 군현제로 나눠볼 수 있다. 한초에 이 양제도를 중에 군국제도를 시행했으나 무제 이후에 군현제도 활용됐고요. 주가 새로이 나타난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겠다. 전환 후기에 이제 지방을 10개 주로 나누고 그 아래 주 아래 군 하나의 현을 설치해 3층제가 되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러한 3층제가 계속됐으나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군을 폐지하고 주와 현 2층 구조 바꿔놨죠. 자, 당은 수대 지방행정 조직을 그대로 계승했으나 주와 군의 명칭은 여러 번 고쳤다. 그러니까 상위 행정기구가 한는 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주연제, 군연제. 그렇지만 공통적인 뭐냐 2층제는 계속 유지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이건 10도라고 있어요. 근데 이 10도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행정구역은 아니고요. 일종의 감찰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찰구역. 태종 그 정각 원년에 전국에 10도, 현종 때 15도 나눴고 10도는 실제로 행정 단위가 아니고 단지 순찰을 위한 구분된 것이다. 따라서 처음엔 지휘적 구획된 것 불과했으나 추총 모의 시대 10도의 조문살도 각도의 전무를 그때그때 감찰했다. 그 중종 현종 시대 10도 순찰사를 2명씩 더 상설했고 현종 때 비로소 각도의 채방 처치사를 둬서 도의 행정 업무를 관장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지방 요지에는 도독부를 설치했죠. 그래서 여러 주를 감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41개 도독부, 358개 주, 1537개 현이 있고요. 도독부는 그 외 두 종류의 부가 있어요. 이외에 그 도독부 외에 다른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당의 정복한 지역에 있는 육도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도부는 그 예하에 또 도독부를 또 관할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안동도부가 계림도독부 이렇게 가난하시고 도부 내에 또 도독부를 가난한 그런 부가 있고요. 자, 그다음 다른 하나는 경기와 경제소에 이제 설치된 부다. 예, 경기라는 것은 수도 경제에다 근격이 있잖아요. 수도 부근의 도죠. 지역이죠. 우리가 서울분의 경기 같이 이런 경기와 행제소라는 것은 세 개가 있는데 그 경조부, 동도의 낙양의 하남부, 태원부 이렇게 있죠. 장안의 경조부가 있고 동도의 낙양 하남부가 있고 태원의 태원부가 있어. 태원부는 왜 강조를 하냐면 일단 여기가 국방성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 이현이 태원 유수로 이제 있다가 여기가 거병에 가서 이제 당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마음의 고향, 당나라였던 그 고지 예전에 그 선조들이 일어났던 곳 해갖고 상당히 중요시하는 곳이에요. 요 지역이. 그래서 특별히 부로서 승격해갖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병제도와 모병제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거 내용들 읽었던 걸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병제와 이제 모병제도인데 이 부병제도는 율령체제에 속해 있죠. 예, 율령이 명시되어 있는 거죠. 당의 군사제도는 8세기 중기, 즉 안산에 나는 분기점에서 그 이전의 부병제와 그 이후의 모병제에 양분된다. 부병이란 군부에 속하는 병이란 뜻으로 그 기원 서희에서 시작해 볼 수 있다. 자, 부병의 기원은 서희 오문태가 실시한 24군지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부병이란 명칭은 이미 남북조 시대 민호들을 따라 구분해 사용했다. 서희 시대 부병제는 반중 지방에 국한됐고 순환한 이들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이 부병제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약간 다르죠. 앞에 있어서는 이제 부병제가 북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서희 때 완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후에는 여기 뒤편에는 마치 서해에서 기원을 쳐서 순환 때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게 맞냐? 호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병제의 시작을 대부분 뭐 교과서나 뭐 그런 책들은 다 서해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해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도 동계도 그 뒤편은 또 이렇게 서해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요거 쓴 분이 지금 한 분이 아니야. 글 쓴 분이 여러 명이 같이 쓴 거야.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해. 지금 겹쳐 있는 거 있고 사실관계도 좀 약간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예.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당의 부병제는 태종의 정관 10년에 완성됐으나 수도의 장안에 12개 이후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630개 절충부를 두었다. 자, 부병은 위사다과 호족이 있고 정남이 많은 군부의 호에서 선발됐다. 부병은 군전령에 따라서 소주를 지급받고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여 농한기에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윤변으로 수도의 방해 충당했는데 이들 번상이라고 했다. 자, 부병은 전시에서 방방을 출전하였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에 돌아 농사를 지었는데 당의 부병은 60만 명을 해하였다. 그런데 부병은 출정 시에 이제 그 양식과 생활비용 심지어 무기까지도 개인이 조달했으며 국가의 군사비는 줄어든 반면에 부병의 응부여담은 상당히 가중했다. 자, 그러면 그 부병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군사비나 이런 것도 다 담당하고 이제 출정을 했는데 그 기반이 됐던 그 경제 기반은 뭘까요? 국가에서 나눠준 균전제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부병은 군전제 기초에서 성립됐다. 따라서 군전제는 붕괴되어 농민의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부병이 자담할 의식, 그러니까 장비를 수속 마련할 수 없게 되어 항촌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많았죠. 그러니까 부병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부병제 무너진 이유는 이제 한이 중에서 적혀 있죠. 첫 번째로는 토지가 제대로 분배가 안 됐다는 거. 예.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병역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돼 있죠. 절충부가 특정한 지역에 집중돼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군전제 부병제가 이제 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군전제가 형종 때 개원 연간에 8세기 초에 무너지면서 이따 부병제도는 청부 8년에 군부의 기능을 중지함으로써 폐기되었다. 그 대신에 절도사 체제에서 모병제가 실시했으며 이 모병제도는 5대 동안 거쳐서 송 이후 계속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볼 게 이제 학교 교육제도, 과거제도야. 예. 그다음에 선거제도라고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명시돼 있죠? 율령에 명시돼 있어. 자, 그러면 학교 교육제도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당나라의 학교 교육제도는 학교 교육과 과거제도가 밀접하게 관련됐어요. 관학 일체가 경향이 띄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처럼 대중을 교육시키고 전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뭐죠? 과거 시험을 보는 데 멈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거 제도와 학교 교육이 연결돼 갖고 이제 진행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에는 육학이 있고요, 육학 이간이 있죠. 육학과 이간이 있죠. 그 육학은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뭐 이런 것들 고려시대와 비슷한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 학교 제도가 당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자, 이간은 이제 이거는 홍문관, 뭐 숙문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뭐 있고 지방에서는 뭐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중앙에 있는 육학 이관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당의 그 학교 교육과 과거제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됐다. 어, 자, 이거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후에 명나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자, 중국인은 의식 속에 학문의 목적이 관리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치국 평천하의 일이 있었다. 따라서 학자와 관인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학자가 곧 관리가 되며 관리가 간직에 물려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게 된다. 자, 이러한 간학 일체 사상은 한때 유교주의에서 출발하게 됐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간이로 나가는 과거 시험 준비 성격에 따라 항상 과거제도에 예속돼 있다. 따라서 순수 학문이나 학문을 위한 객관적 진리 탐구나 학교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동양사회에서는 전문적인 학자와 예술가가 배출되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고, 이거는 서양 사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당대 중앙의 간학은 이른바 육학 이간이라고 하여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설학, 사학, 육학과 홍문관, 숙문관 이간이 있었다. 그 가운데 이제 국제학, 태학, 사문학이 가장 중요시했다. 여기 이 국제학 대학 상황은 고려하고 비슷해요. 네. 신부물 입학이고 여기는 유교와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학교의 입학 자격은 당의 귀족사를 반영해 엄격한 신분 제한이 있었다. 당초에 이제 그 국제학의 정원 72명으로 상품관 이상의 귀족 자손들을 선발하여 입학시켰다. 태학의 전원은 140명으로 5분간 이상의 자손들을 입학시켰고 사문학은 130명의 전원으로 7분간 이상의 자손들이 입학되었다. 그 여기에서 평간별로 이제 입학이 가능한 수가 있죠. 요거는 고려하고 비슷하죠. 고려가 이제 그 국제감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당나라 제도에. 자, 육학은 교사는 교사, 박사, 조교, 직강이라고 있고 교사는 홍문관은 장서를 보관한 기관이었고 후에 조종 대신 중에 학문에 뛰어난 자를 가져 홍문관과 학사를 겸하고 천재 자문하게 했다. 예, 홍문관의 기능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자, 한종 개원 7년에 경품 5품 이상의 기족자를 학생으로 선발 교육함으로써 학교가 발전됐고, 그다음 숙문가는 동궁에 속해 있어요. 동궁은 이제 세자를 이제 가신 거야. 그래서 그 보통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그래서 태자나 세자를 궁을 동쪽에 뜬 그 곳에 배치해놔요. 그래서 그 곳에는 동궁이라고 하죠. 예, 동궁만 봐도 뭐 그게 나오는 거고. 자, 하여튼 그 수녀가 동궁에 이제 속해 있었으나 태자가 가난했으나 고종 때부터는 학사 생도가 있었고 그 황족과 재상의 자손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자, 교육 내용을 보면 국제학, 대학, 사문학, 홍문, 수문과는 유교 경전을 하고 서도를 배웠는데 서도 교육은 과거 시험 이래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시험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2차 EVC에서 신원 선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신원이란 거는 언행, 몸가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몸가짐이라는 품위,
언 같은 경우에는 언행 이런 것들하고 서에서 글쓰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글쓰기 능력을 좀 봤어요. 이때 글쓰기 능력은 뭐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글을 반듯반듯하게 필기를 잘하고 이걸 본 것 같아. 실무적인 능력 입장에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유락에서는 각 왕조의 법률 내용과 격식 법률을 연구했다. 서학은 매일 한 폭씩 서예를 쓰고 그 밖에 신문 논책, 대책에 대한 어떤 현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논하는 걸 신문책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걸 익혔으며 문학과 유교 교육을 배웠다. 그래서 산학은 주로 산수, 수학과 관련된 거죠. 산학 원리와 상식에 대한 연습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수영학 과목은 이제 노자의 도덕경과 장작, 열자 등을 익혔다. 참고로 이제 그 당나라는 이 노자가 되게 중중히 여기죠. 도가를. 그 이유가 이제 노자가 같은 성이다. 이씨, 농소 이씨 출신이다. 그래갖고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자, 그래서 이들 기술학교의 이제 수학 연화는 대부분 9년이나 유학은 6년, 현학은 3년이었다. 자, 매년 가을에 겨울에 시험을 치러 학생의 성적이 평가됐고 졸업 후에 관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자금 행하는 시험 책시에 합격했다. 책시 후 예부 시험에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또 단의 강학은 태종 때 가장 발달됐고 사방의 선비가 수도에 모여들고 특히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일본 같이 서양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세도했죠. 당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주변의 이민족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무관 같은 게 번장 제도가 있고 문관은 빈곤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빈곤과 당나라 빈곤과 나왔죠. 그래서 최치원의 육두풍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빈곤과에 많이 합격을 했어요. 예. 자, 그 육학 이간의 학생이 많을 때는 8천 명이 되었고 고종 때는 낙양의 동도라고 해서 이것도 육학을 설치했다. 자, 그 당의 학교 교육은 추천후기 시대 때 난간 정책, 난간 정책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를 많이 뭐냐면 일자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간직을 그 이유는 뭐냐면 간직을 늘려서 자기의 이제 한테 충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거죠. 정권을 안정화시켜서.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쇠퇴를 했고 그 현종 때 다시 회복해 양경에 간학생 2천 명이 이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과거제도 발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당나라 뭐 그다음에 송나라 과거제도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서로 뭐 비교도 하고 그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당나라는 과거라는 명칭은 그때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의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시작한 것은 그 송나라 때고 요때 당나라는 이제 과거보다는 표고 그 뭐랄까요 항공이라고 하죠. 항공 지방의 인재를 선방한다. 이렇게 인재를 선방한다는 항공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과거를 실시했죠.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위진남북주 시대 때 국품 간임법은 추천에 의해서 헌발 방법이었고 수당 시대 때 선거는 시험에 의해서 위한 것이었다. 한데 한국 이선지가 추천과 시험을 병행한 것이었다. 근데 시험에 의한 관리 선발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뽑는 데 따라 시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대 그 한국 이선제 3개 과목이 있다고 했죠. 덕행, 활용관정, 무제과. 원래 이 무제과는 수제과인데 강무제 유수 있죠. 강무제 유수의 그 이름을 피하고자 이 무제도 바뀐 거야. 이름이 강무제 유수. 이 숫자가 비슷해. 숫자가 또 동일한 자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피제라는 거 있잖아요. 신은 이제 왕이나 황제의 이름이잖아. 그래서 왕과 황제의 이름을 피하는 제도가 있어요. 역대 왕과 황제 이름들. 그래갖고 그 왕이나 황제들은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왜냐면 거기 대자, 소자 뭐 이런 것들 흔히 쓰는 이름들 그냥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일반 백성들이 되게 뭐냐면 피곤해요. 그거 흔한 글자들인데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왕들은 이름을 적을 때 대개면 그 성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적을 때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서 대개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주 희귀한 글자를 갖다 붙여요. 남들 잘 쓰지 않는 글자. 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글자들을 이제 뭐냐 이름을 붙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저기 그 피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 좀 눈여겨보면 우리가 뭐 정종 뭐 이렇게 그 영조 뭐 이렇게 이제 정조 영조 이렇게 해갖고 그 조종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름이 있죠 분명히. 그래갖고 이름을 지을 때 두 자만 지어요. 외자를 쓰죠 외자. 뭐 보통 우리가 두 자를 쓰는데 왜 외자를 쓰냐면 이름을 두 자 좀 쓰면 피해지에 걸리는 글자들이 많잖아. 그걸 피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름을 또 외자를 쓸 때 그 이름 자체를 뭐냐면 되게 희귀한 글자를 이제 쓰다가 써요 같이. 피해지를 피하려고. 피해지 그래서 문자생 할 때 피지아에서 문자생활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피해자가 적용됐기 때문에 무죄로 바뀐 거야. 수재가 원래 수재가가 이걸 좀 뭐 간단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일단 그렇게 좀 있고요. 하여튼 무죄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당 이후처럼 유교사상의 명경이나 문학, 신문 등 급밖의 전문 지식들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 당 이후의 과거 시험은 덕행보다는 재능 쪽을 중심해서 간이를 선발했다. 자, 당대 관리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예부에서 시험은 항공 공고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는 각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경우와 그냥 간학 졸업생을 시험하여 관리를 등용하는 생도와 그리고 그때그때 항제의 특명을 따라서 인지를 선발은 제과 등이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가구라는 것은 바로 앞에 항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당나라 가구는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하게 돼요. 항공 절차는 예전에 이게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2000년도에 나왔고 2010년도에도 한번 나왔죠. 이 문제는 쉬운데 요즘에 하도 쉬운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또 기출에 나왔던 문제도 그래서 정확히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항공 절차는 그 밑에도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나눠요.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은 예부에서 가능해요. 예부시라고 하고 2차 시험은 2부에서 가능하죠. 2부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학과 시험을 봐. 학과 시험은 세 개인데 수재, 그다음에 명경, 진사죠. 근데 수재는 나중에 없어지고 명경과 진사를 보고요. 명경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교 경조를 보고 진사는 신문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명경과 진사 중에 여러 설도 있는데 진사가 좀 우위였다 이런 설이 이제 있어요. 진사. 그래서 명경은 좀 합격하기 쉽고 진사가 합격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설이 다 많지만 일단 명경이든 진사든 일단 이렇게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신원서판이에요. 앞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칭이라는 건 몸가짐이죠. 그 품인을 말하고 언이라는 거는 언행이야. 예. 그냥 서라는 건 글씨 쓰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 판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이제 갈리레이 선발하고는 지방간을 많이 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권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모의 재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단을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 보는 게 신원사판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학과 시험은 나름대로 이제 공정성을 갖출 수 있죠. 이 실력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이부시가 문제. 이게 일종의 면접 시험인데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당시 문벌 귀족들이겠죠. 뭐니 그래서 딱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이 집에 누구는 누구 자식이고 알고 알잖아. 그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객관화되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요 이부시에서 거의 대부분 신진세력들은 걸려서 나가. 아무리 학과 시험이 뛰어나도 그 2차 시험에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보면 문벌 귀족들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과거제도가 당나라 가지고 완전하게 실력 위주로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2차 시험 때문에 2차 시험 때문에 한번 걸려고 치잖아요. 걸려지니까 일장 지방에 있는 이제 신진 세력들 능력 있는 사람들 등용을 잘 못해.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이게 송나라 과거제도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부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시험은 1차로 예부에서 합격 시험을 치른 다음에 합격자를 다시 2부에서 2차 시험을 보는 2층제였다. 자, 2부의 면접은 신호석판으로 사안대면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에는 귀족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면접 시험에서 수험생의 출신 가문이 당락을 좌우했다. 그럼 우수한 성적으로 예부 시험을 통과하여도 2부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당의 예부 시험은 관리 후보 자격 시험과 같은 성격이었다. 예,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관리 자격 후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부 시험에 합격해도 마지막을 통과해도 다 이 사람들이 간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간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간직에 나갈 수 있어. 그리고 간직에 나가도 좀 더 이제 빨리 나갈 수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간직에 나갈 수 있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귀족 가문에서도 좀 약간 상류층 가문도 있죠. 이런 얘들이 좀 빨리 나가, 빨리 나고 좋은 초년지 입가를 받고 그런 거야.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 그냥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라는 말이 그거야. 그래서 이제 관리 후보를 이제 자격하는 뽑는 시험이지, 이 시험 합격했다 곧바로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은 아니었다. 근데 송나라는 좀 다르죠. 합격하면 거의 100% 관리 등용을 했죠. 예. 요게 좀 다른데, 자, 이거는 고려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당나라 과거제도는 그 운영 방식이 이제 뭐 이부시대 제하고는 좀 비슷비슷한 게 많죠. 예. 고려의 과거제도도 관리 자격 시험이죠. 후보 자격 시험. 자, 이와 비해서 이제 다음에 오는 송대 지방 시험에서는 그 해시와 성시 그 마지막 항제 전시가 있죠. 예, 그 삼층 구조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삼층 구조와 관련된 데서 문제 나왔어요. 전시와 관련돼서. 자, 요거는 나중에 송나라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당대 과거 시험은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었으나 송대의 과거 시험은 관리 선발 시험이었다. 그래서 합격하면 곧바로 간직에 임명받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당나라 과거제도 송나라 과거제 비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당나라 과거 시험 과목은 수재, 진사, 명경 이렇게 있죠. 이 수재를 무죄라고 했죠. 자, 죽축이 이렇고 이 밖에 이제 기술 과목 명법, 명상, 명서라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명법은 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명사는 계산, 명서는 그 필기하는 거죠. 아마 이제 서리 같은 걸 뽑을 때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수재 과목은 당 초기에 폐지되었고 시문호 보는 진사과와 유교경제를 보는 명건과가 주류였다. 진사란 명칭은 사가진 수장로 선비가 나가서 자기가 복무를 받는다는 말에서 나오다. 자, 응시자는 육학과 이간의 생도를 비롯해서 지방과 부의 주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한 항공진사와 항공명경들이 수도에 와서 시험을 받고 중앙에 올라와 대체로 3,000명이 넘고 이 중 급제하는 자는 진사 수십 명, 명경 200, 300명으로서 진사 합격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춘추 무시대 때 현저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사과보다는 명경과는 진사과를 합격하기가 힘들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진사에 합격하는 거는 뭐 그 30면 늦은 거고 명경에 합격한 건 50이면 빠른 거다. 아니, 명경에 합격한 건 30이면 늦은 거고 진사에 합격은 50이면 상당히 빠른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사과에서 뭐 합격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는 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명경과학과에서 재상 올라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음서도 들어가서 간직에 올라서 재상까지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당나라 때 과거제도는 송나라처럼 능력주의보다는 같이 이제 그 귀족과 문벌 귀족들끼리 이제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를 벌여서 일종의 자기의 이제 뭐냐면 위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수단,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일종 가산점, 당나 뭐 간직 지출에서 꼭 이 과거제가 없이 다른 데도 많지만 일단 과거제도 들어가면 뭔가 끝발이 있고 좀 꼰대 그 가오가 쓰잖아요. 그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고려 초기까지 명경과 진사까지 존중됐고 특히 명경과 문벌 귀족자제가 다수 응시되어 그 명경 출신 재상도 상당히 이뤘다. 남북주의에 귀족은 문학, 한인은 경학이라는 정통이 당대에도 계속되어 시문에 열을 올렸다. 그래야 경학은 한
긴사의 주업이 되고 경학은 전문한 박사와 조교도 등급이 낮아 사회부터 경시되었다. 자, 그래서 추첨 후 영창 이후 진사 합격자들은 하선을 꼽혀 응시가 늘어나는 반면 명경과는 급격하게 세었다. 그래서 당시 명경은 30세 급제하고 진사는 50세 급제한 젊은 편이라는 속하는데 이 진사 합격이 모든 선비의 꿈이고 성망이었다. 근데 간직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뭐 큰 지장은 없어요. 진사 합격하나 명경에 올라가나 뭐냐면 거의 재산까지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있지만 일단은 명경보다는 진사가 예전부터 이제 위신남북조 때 시문 잘하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문 시험은 주로 진사과는 박학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단순 암기였던 명경보다 더 높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대 이제 사회 구조를 볼게요. 당대 구조. 자, 당나라의 사회 구조는 양천제라고 하죠. 양천제. 먼저 이 양천제보다 이제 지배구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지배구조의 계층의 구조 변화를 좀 볼게요. 이걸요. 두 번째 인증번호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예. 만약에 앞에 얘기했으면 그 세 번째로 이제 이식하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76번이고요. 자,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의 잠깐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관념이 없어.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